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역사를 여러 의미로 정의합니다. 어떤 이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자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메리카 대륙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E.H. 카가 남긴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표현대로라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소리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는 분명하게 문명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야 문명, 아즈텍 제국, 잉카 제국. 여러분께서 오며 가며 들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아메리카의 문명을 3부작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주 대륙을 넘나들며 주제를 다뤄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채널은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다만 그 혼란스러움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편식하면 쉽게 질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습니까? 콘드라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시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지역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문명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유적을 중남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미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소위 인디언이라 하는 원주민이 있었지만 국가체계로 이뤘다고 보기는 힘들고 부족 단위로 살았을 뿐이죠. 오늘 주제는 마야 문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메리카 문명의 원류로 볼 수 있는 올맥 문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맥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짧게는 기원전 400년경, 길게는 기원 기준 전후쯤까지 멕시코만 부근에서 번성했습니다. 언제 멸망했는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올맥 문명이 주목받은 이유는 거석 두상 유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상은 무게가 25톤, 가장 높은 것은 3m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눈매 모양과 두툼한 입술을 보면 동양적이라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이주한 것 아니냐는 가설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서 아시아 대륙과 북미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현재 베링 해협입니다. 올맥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뜨고진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과 비교하면 중앙집권 국가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자가 없어서 올맥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맹수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포식자인 제규어가 있습니다. 이 제규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전에 뇌를 푸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마야 문명을 현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야 문명은 들어보셨어도 마야 제국은 못 들어보셨죠? 마야 역사 자체가 워낙 베일에 쌓여서 명확한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가 발견되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16세기까지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잡아도 마야가 단일 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가 그랬듯이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도시 국가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마야인은 청동이나 철기로 발전하지 못하고 석기시대에 머물렀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돌로 할 수 있는 기술로는 절정 수준까지 보여졌습니다. 이를 잘 드러낸 유적이 피라미드입니다. 똑똑인지 꽉꽉인지 세계사 2000을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저희는 또 소명하겠습니다. 피라미드를 층층이 쌓아 올린 건축물이라고 한정해서 정의한다면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총 430여 개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모두 마야 문명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이었다면 마야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올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올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야에서 성행한 종교는 태양과 달 같은 자연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제사를 지내는 신분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올맥인과 달리 마야인은 정착하면서 농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인간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사는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도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씨 뿌리지? 잡초는 언제 뽑지? 언제 수확하지?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는 노력이 역법이라는 문명의 정수를 나오게 했죠.
마야인은 현대인이 쓰는 그레고리력보다 더 정밀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1년을 365.24251로 보고 있는데 마야 달력은 365.24201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1년 길이라고 밝혀진 일수는 365.24221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절대값 개념을 적용하면 그레고리력과 실제 1년 길이는 0.00031 차이가 나고 마야 달력과 실제 1년 길이는 0.00021 차이 나고 있으니 마야 달력이 더 정확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와 철기로 발전하지 못하고 석기시대에 머물렀던 마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야가 1년 길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잴 수 있었던 비결은 마야인이 이미 금성과 지구의 태양 공전 궤도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천문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어떻습니까? 16세기 들어서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이를 증명했다가 종교재판에서 있는 대로 얻어 터지고 자신의 죄 아닌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웅얼대기는 했죠. 이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마야인은 옥수수를 주로 경작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옥수수의 본고장이 바로 마야인이 살았던 터전입니다. 저도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야인 여러분. 그리고 마야인의 창조시나 포폴부를 보면 천지를 창조한 깃털 달린 뱀 쿠쿠마츠와 하늘의 심장 우라칸이 인간을 옥수수에서 창조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오가 얼굴색이 누리끼리 할까요? 자, 방금 제가 신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자입니다. 사각형 공간의 여러 문자 기호를 조합하여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라는 점이 한자가 유래하게 된 배경과 비슷합니다. 마야인도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당연히 오랫동안 많이 기록했겠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본 80여 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록물이 많이 남지 않은 이유는 뜬금없이 종교 때문입니다. 스페인 출신이면서 중남미 지역 주교였던 란다 신부는 처음에는 마야 문명에 매료되어 방대한 내용을 필사했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필사해놓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내용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는 마야 문명은 악마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불사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화를 면한 필사본이 남아서 현재 독일의 드레스덴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갑니다. 소련군으로 참전했던 언학자 크노로소프가 드레스덴 필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할 때 폐허가 된 드레스덴 국립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은 것이죠. 그 잘 타는 종이가 불에서도 살아남고 전쟁에서도 살아남아서 발견됐다니 참 드라마틱합니다. 필사본을 입수한 크노로소프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가 노력한 끝에 현재는 마야 문자를 85%까지 해독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의 문자 중에 유일하게 해독한 문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의 주된 주제는 마야 문명입니다. 그래도 올맥 문명이 도입부인 것은 아직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는 지고가 종말합니다. 똑똑인지 꽉꽉인지 하는 애들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으시죠? 영화 2012입니다.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떡밥이던 2012년 종말론이 모티브입니다. 밀레니엄 버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지나고 나서 보면 종말론이라는 것이 해프닝이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긴장감을 불러오는 소재입니다. 마야 달력을 보면 특정 기간쯤에 끝나 있는데 이 시점을 서력으로 환산하면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런 영화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저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2020년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마야가 쇠퇴하게 된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 문명이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16세기 아즈테카 잉카 제국처럼 스페인이 식민지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세기경부터 이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묘하게도 영화 2012에서 묘사한 지구 멸망 이유와 흡사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여러 과학자는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전 지구에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야인도 가뭄을 피할 수 없었고 이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정치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시국가끼리 계속 전쟁을 벌이고 살아남은 자는 살던 도시,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보금자리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 찬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마야 문명은 폐허가 되고 그곳은 밀림으로 뒤덮였습니다. 심지어 올해인 2020년 1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마야 왕국 유적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라면 마야는 아직도 밀림 어딘가에서 인간 손길을 잊은 채 잠들었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야 문명에 이어서 아즈텍 문명이 탄생한 멕시코 고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4세기의 멕시코 고원에는 다양한 문명이 자잘하게 있었고 도시국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한 민족이 북쪽 지방에서 멕시코 고원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를 물고 날아간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으면 도시를 세우고 정착하라. 어떤 장면인지 떠올리고 싶어도 뭔가 상상이 될 듯 말 듯한 문장이죠. 어쨌든 신의 계시를 따르는 이 민족은 텍스코코 호수의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민족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즈텍족입니다. 시간이 좀 흐른 1521년에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아즈텍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의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에게 테노치티틀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이곳은 세비야나 코르도바만큼 큰 도시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은 면적이 최대 20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4배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20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의 최고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다시 돌려서 200년 전에 아즈텍족이 나라를 세운 1325년으로 가겠습니다. 아즈텍족은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멕시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멕시카는 달의 배꼽 혹은 달 호수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명칭 자체가 답이죠.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듯이 오늘날 멕시코 국명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멕시칸 문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즈텍 문명이라고 할까요? 식민주의 사관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19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미국인과 유럽인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멕시코와 구분하려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아즈텍 문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소 황당하죠? 아즈텍 문명도 도시국가로 있었지만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다른 문명인 마야, 잉카와 달리 농업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 아시죠? 베니스 같은 물 위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상교역으로 경제적인 부를 막대하게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부로 주변 도시를 하나 둘 정복하더니 제국 형태를 띠면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아즈텍 제국도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문명처럼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과는 다르게 신을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탄생하고 소멸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아즈텍 민족이 살기 전에 이미 탄생하고 소멸하기를 4번 반복했고 아즈텍 민족이 지금처럼 계속 흥하려면 현재 5번째 태양신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방법이 잔혹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신공양입니다. 피가 돌려면 심장이 있어야 하죠. 생명력의 원천인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암흑과 싸우는 태양에게 인간의 피와 심장을 바쳐 활력을 줘서 아즈텍 시대를 지속시키는 인신공양 제사. 이 제사는 아즈텍 제국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인신공양한 숫자가 골 때립니다. 1년에 2만 명씩 포로를 산채로 제사에 바쳤습니다. 이런 인신공양 폐악은 아즈텍 제국이 농업이 아니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 하나하나가 아쉬운 농업국가에서는 아즈텍처럼 대규모로 인신공양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즈텍 제국은 점령한 곳을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공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충분히 이용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인 것이죠. 자, 이제는 아즈텍 제국이 멸망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올리는 현재 상황과도 연결되기도 해서 인신공양보다 더 와닿으면서 잔잔하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 잡고 같이 가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황금의 전설에 매료되었던 코르테스는 1519년에 병사 550명을 이끌고 쿠바섬을 떠나서 멕시코 내륙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원정대를 본 아즈텍 사람들은 백마를 탄 코르테스가 신 혹은 신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아즈텍 사람이 경계를 푼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군주인 몬테수마를 감금하고는 막대한 금을 요구했고 자신이 스스로 아즈텍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르테스의 상급자 나르바에스가 스페인 군대를 이끌고 멕시코 동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에서 스페인 정복자끼리 맞붙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르테스는 나르바에스에게 왕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테노치티틀란에서 병력을 이끌고 나왔고 나르바에스를 격퇴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나르바에스와 한판 붙는 와중에 아즈텍군이 테노치티틀란을 수복했습니다. 나르바에스에게는 이겼지만 많은 아즈텍 군대가 지키는 테노치티틀란에는 돌아갈 수 없어서 코르테스는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코르테스 편이었습니다. 나르바에스 군의 일행 중에 멕시코로 같이 들어온 아프리카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천연두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연두가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지만 유럽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서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인은 달랐습니다. 면역력이 없었죠. 테노치티틀란까지 천연두가 유행하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1521년에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다시 점령합니다. 전염병,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더 와닿아서 공포스럽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전염병 천연두. 270여 년이 지난 1798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180여 년이 지난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천연두로 멸망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하는 데까지 450여 년이 걸린 것입니다. 글쎄요, 아즈텍 제국이 겪은 비극은 의도가 어찌됐든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게 된 인신공양 때문에 생긴 인과응보였을까요? 그렇다면 대놓고 인신공양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몇 kop을 뒤집어 보면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잔인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전염병이 가혹하게 다가올지 두렵습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세계 산맥 중에 1인자라면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못지않은 산맥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도를 펼쳐서 서쪽을 보면 등뼈 같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에는 6,959m인 아콩카가산을 필두로 해발 6,100m 이상이 되는 고봉이 50여 개나 있습니다. 잉카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쿠스코가 해발 3,399m에 위치할 정도로 안데스 산맥을 고스란히 끼고 있는 잉카 문명은 높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잉카 문명이 존속한 기간은 짧은 문명입니다. 여러 학자는 13세기에 잉카 문명이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제국으로서의 기틀은 1430년에 성립되었는데 100년 남짓 지속하다가 1532년에 멸망하니 제국의 운명은 짧았습니다. 높고 짧은 잉카 문명은 긴 문명입니다. 길이가 7,000여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잉카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도를 다시 보면 베네수엘라 서쪽에서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졌으니 잉카 문명의 영토가 현대 기준에서도 참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잉카 문명의 외형을 보셨다면 내부 역사도 보겠습니다. 잉카 문명 이전에도 안데스 산맥에 몇몇 문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봐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나스카 지상화로 유명한 나스카 문명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나스카 문명은 페루 평원에서 발달했고 잉카 문명은 고지대에서 발달했습니다. 잉카인은 1200년대에 배꼽이라는 뜻의 도시 쿠스코를 페루 남부인 안데스 산맥 분지에 세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룬 마야나 아즈텍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문명이 그렇듯이 잉카도 태양신을 숭배했고 지도자는 태양신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잉카 왕가의 시조는 망코 카팍입니다. 잉카도 건국 신화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보면 망코 카팍은 형제 셋, 누이 넷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남동생 하나가 힘도 세고 망코 카팍과 경쟁 관계였나 봅니다. 망코 카팍은 이 동생을 제거하려고 꾀를 냅니다. 야,
동굴로 도망친 알파카를 찾아볼래? 이 말을 들은 동생이 동굴로 들어가자 망코카팍은 동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도 알아서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망코카팍은 누이넷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잉카 왕가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는 남매 간 혼인이 건국 신화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잉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망코카팍을 따르는 부족을 의미했다면 나중에는 제국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잉카를 건립하고 200년간은 쿠스코의 작은 도시 국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파차쿠티 잉카가 즉위하고 있던 1438년부터 주변의 작은 왕국을 정리하더니 결국 남아메리카 서부 지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회 기반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총 길이가 4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과 다리를 만들어 수도 쿠스코와 연결했습니다. 이 도로 덕에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기가 수월해지고 황제가 구석구석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추아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지정하여 의사소통도 쉬워졌습니다. 잉카 제국의 지배계층 자녀라면 모두가 쿠스코에서 케추아어로 집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한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나태한 자가 되지 말 것,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 것,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이런 잉카 제국의 통치 방식을 보면 중국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황제 시대를 개막한 진시황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다른 중남미 문명과 비교하면 잉카 문명은 통치라는 측면에서는 발달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낙후되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지만 바퀴가 없어서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야 했죠. 또한 철을 쓰지 못해서 석기 문명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도리기는 하지만 정교하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는 했죠. 기술은 낙후되고 통치가 발달하다 보니 생길 만한 일종의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인신공양과 순장입니다. 아즈텍 제국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제사 때 인신공양을 했는데 주된 희생양은 피지배 부족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장례식 때 대규모로 순장했다는 사실도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아즈텍 제국처럼 16세기에 스페인이 침략하며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측면으로 아즈텍 제국이 멸망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에르난 코르테스와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손수로 따지면 칠촌관계였습니다. 다만 코르테스는 귀족 가문이라는 덕을 본 반면에 피사로는 사생아인데다가 피사로의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별 관심이 없어서 피사로는 평생 무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에서 돼지치기에 불과할 정도로 피사로는 가문의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 하나 안 섞인 엄마 친구 아들도 무서운데 친척이 잘 나가면 공포영화 수준이겠죠. 피사로는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부와 명예를 막대하게 얻는 모습을 보고는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피사로 자신도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엘도라도를 차지하려고 코르테스보다 더 깊은 밀림으로 탐험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피사로는 엘도라도를 차지하려고 페루 북서부 툰베스에 몇 차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피사로의 상관이라 할 수 있는 파나마 총독이 비협조적이었고 그 비협조적인 상황을 뚫어서 겨우겨우 툰베스에 갔더니 잉카 제국에서 발생한 내전에 간접적으로 엮여서 고립되기도 하는 등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잉카를 멸망시키는 원정 때에는 용병 168명을 이끌고 1532년 5월에 다시 툰베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침을 겪었다고 행운이 굴러 들어왔을까요? 잉카 제국의 당시 황제인 아타후알파가 툰베스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아타후알파는 형제인 오아스카르와 권력 투쟁에서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제국을 순시하던 차에 툰베스 근처에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이후의 동태를 파악할 겸 아타후알파 황제에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겠다, 태양신의 가호도 있겠다, 아타후알파는 자신의 영지에서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피사로와 접견할 때 수만 대군을 후방에 두고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나오는 실책을 저지릅니다. 피사로는 호위병 규모와 후진적인 병기를 보고 한번 모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타후알파는 스페인 신부가 건넨 성경을 보더니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스페인 신부가 성경에는 신의 말씀이 기록돼 있다고 했는데 문자와 책이라고는 평생 보지 못한 아타후알파에게는 신의 자손인 본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던진 것도 실책이었습니다. 이를 본 피사로는 신성모독죄라는 이유로 아타후알파를 체포했습니다. 잉카군은 황제가 체포되자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댔고
스페인 병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대포를 쏘아대며 잉카군을 보이는 족족 죽였습니다. 스페인군은 잉카인에게 아타후알파가 강건된 방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주며 풀어준다고 흥정했습니다. 잉카인은 정말로 막대한 금과 은을 다 채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타후알파는 풀려나지 않았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당했습니다. 그러다 인질로 잡힌 지 1년 만인 1533년에 끝내 처형됩니다. 하지만 잉카는 아즈텍과 마야처럼 스페인에 허망하게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타후알파가 죽고 피사로와 스페인 군대가 추대한 투파우알파가 황제가 되었지만 얼마 못 가 죽었고 아타후알파의 동생인 망코 잉카가 황제가 됩니다. 망코 잉카도 스페인이 강제로 추대한 꼭두각시였지만 망코 잉카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황후가 스페인인에게 겁탈당하고 망코 잉카 본인도 온갖 치욕을 받자 결국 스페인 세력권에서 탈출하여 잉카인과 함께 스페인 군대와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1536년에 벌어진 전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페인 정복자에 맞선 전면전인 쿠스코 포위전입니다. 쿠스코에 있던 스페인군 196명은 전국에서 모인 잉카군 20만여 명에게 둘러싸여 10달을 버텼습니다. 스페인군은 철제 무기이며 잉카군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라고 하지만 그런 병기 수준을 넘어서 병사 숫자가 1000배가 차이나는 전투였습니다. 스페인군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군 지도자인 피사로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인 리마에 있어서 쿠스코의 전황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로 탐험 나갔던 스페인군 500여 명이 1537년 초에 쿠스코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쿠스코의 스페인군 200명도 잡아먹지 못했는데 500여 명이 온다면 전투가 어렵겠다고 판단한 망코 잉카는 쿠스코 포위를 풀어버립니다. 쿠스코 포위군이 해산되고 피사로는 그동안 꿈꾼 것을 이루었습니다. 후작이라는 지위를 얻고 페루의 지배자로 등극해서 떵떵댔죠. 그러다가 1541년에 피살당했습니다. 이 피살도 배경이 있습니다. 한때는 피사로와 동료였지만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다 정적까지 돼버린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있는데 데 알마그로는 피사로의 동생인 에르난도 피사로에게 1538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데 알마그로의 아들이 포함된 암살단 20여 명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통수의 통수가 난무합니다. 피사로 암살단 중에 17은 탈출해서 망코 잉카에게 의탁하고 나머지는 당시 스페인 국왕인 카를로스 1세가 보낸 대리인에게 죽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일까요? 망코 잉카는 자신에게 도망쳐온 피사로 암살단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범들은 망코 잉카를 죽이고 그 대가로 스페인의 용서를 구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사로가 암살되고 3년 뒤인 1544년에 망코 잉카마저 암살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잉카인은 리마로 도주하는 암살범들을 잡아서 처형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잉카인은 그들의 지도자를 2번이나 지키지 못했고 잉카는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잉카가 멸망한 원인이자 스페인 콩키스타도르에게 직접적인 정복 동기 요인이었던 금과 은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업이 급격하게 발달했고 유럽에 있던 대부분 국가가 식민지를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미국 건국,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독립, 유럽 열강, 제국주의까지 영향을 끼쳤고 1차, 2차 세계대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엮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나비 효과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문명을 달려왔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대, 어디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까요? 이 비행기의 탑승 요금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신기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똑똑 오늘의 세계사가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